이번 시간은 건설 재료에 대한 항목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장에 대한 그 중요 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 일반은 뭐 기본적인 우리 모든 시험이 그렇죠. 모든 시험이 어느 정도는 암기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암기사항.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생산의 뭐 재료의 분류, 뭐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뭐 이런 사항들을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료의 역학적 성질 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탄성 보시겠습니다. 탄성은 외력을 받아 변형한 재료의 외력을 제거하면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끊어지기 전. 그리고 소성은 외력을 제거해도 그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고 원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성질. 뭐 찰흙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누르게 되면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과 소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철근이라든지 모든 강제, 대부분의 강제들은 응력하고 힘하고 힘을 주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재료들은요. 특히 이제 철 또는 철근 이런 것들은 무슨 힘을 주는데 변형이 일어나? 해가지고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상당히 우리가 시험실에서 만능 재료 시험기라든지 해서 뭐 50톤 이상 해가지고 큰 힘을 주게 되면 철근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응력 또는 이걸 응력 변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일정한 범위 내에까지는 응력하고 변형률이 비례관계죠. 보시면 응력하고 일정한 이거를 P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해가지고 비례한 들어갑니다. 응력하고 변형이 직선관계, 선형의 관계를 이루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일정한 시점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해서 힘을 주면 다시 힘을 제거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는 가지만 좀 전에 있는 비례한도처럼 힘하고 이 변형 관계가 일직선상의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관계를 한도를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력을 제거해도 변형이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응력의 최대 한도를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항복점이라고 하는데요. 왜 모든 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증가해야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힘의 증가가 없이 또는 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응력이 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늘어나는 관계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일딩 포인트 해서 외력의 증가가 없이 변형이 증가했을 때의 최대 응력점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의 극한 강도, 재료가 응력을 최대로 받았을 때의 강도를 우리가 극한 강도, 그리고 파괴되는 시점을 우리가 파괴점 이렇게 하고 중요한 사항은 탄성 한도하고 항복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계수, 모든 힘은 기본적으로 응력은 시그마는 탄성 계수하고 변형률의 관계입니다. 왜? 이 그래프가 E는 이걸 역으로 이제 그래프를 옮기게 되면 변형을 해보면 E는 입실론 변형률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 관계죠. 그렇죠.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풀어주면 입실론분의 시그마는 변형률은 최초 변형률, 최초의 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길이가 있었다고 하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당겨주죠. 힘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했었죠. 늘어나는 부분을 이 지점을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하는 겁니다. L분의 델타 L은 시그마는 또 다시 단면적분의 P, 힘, 최대 힘 해서 이러한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식. 네, 탄성 계수도 보면 초기 탄성 계수, 활선 탄성 계수, 접선 탄성 계수 뭐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성비라고 해서 포화성비라고는 뭐냐? 기본 개념은 종방향 변형률분의 횡방향 변형률인데 제가 좀 전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철근을 당긴다고 양쪽으로 당기면 일정한 부분만큼 델타 L만큼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길이 종방향으로서는 이거 델타 L을 종방향에 대한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재료가 늘어나면은 반대로 이 단면적상 위에 이거를 철근을 이렇게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은 조금 안쪽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를 횡방향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최초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단면적 자체가 줄 수가 있겠죠. 요만큼 나중에는 잘라지는 예를 들어서 철근이 끊어지는 시점에서는 요 단면적만 남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면적 자체가 양쪽에 두 개, 예를 들어서 델타 D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두 개 합친 것들을 델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길이가 늘어나면 세로 방향으로는 이 종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종방향으로는 길이가 늘어나지만 또 반대로 이 횡방향으로는 어떻게? 횡방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포화성비라고 합니다. 종방향 변형률분의 횡방향 변형률. 그리고 또 하나 특성. 크리프하고 릴렉세이션이라는 관계입니다. 크리프는 뭐냐? 재료에 어떠한 힘을 작용하면 제가 앞장에서도 힘이 있어야 변형이 늘어난다고 그랬었죠. 근데 특히 이제 강제 쪽에서 많이 크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크리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일단 먼저 크리프는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의 증가가 없는데도 어떻게 시간이 변형에 따라 변형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본적인 응력하고 변형의 관계는 힘이 늘어나면은 변형이 증가하고 힘이 줄면 변형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외력의 증가가 없어도 서서히 변형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크리프라고 하고요. 또 하나 릴렉세이션이라는 건 뭐냐? 재료에 외력을 작용시키고 변형을 억제하면 변형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힘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응력 변형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용어 자체가 변형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응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프로 하게 되면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릴렉세이션은 변형은 일정하죠. 변형률. 이 변형은 일정합니다. 근데 그 변형 일정한 관계에서 힘은 점점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릴렉세이션. 그리고 콘크리트 이제 대부분 이제 강제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PS 콘크리트라든지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우리가 PS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크리프는 콘크리트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증가는 없지만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포스가 힘입니다.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형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힘을 빼면 어느 정도 소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회복. 소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는 의미였죠. 아까 소성이. 탄성은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성, 취성. 취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작은 변형에도 쉽게 파괴되는 성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유리가 있죠. 유리. 예, 유리. 그리고 연성과 전성. 연성은 뭐가 어떻게 나오나요? 응력을 받아 파괴될 때까지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 전성은 얇게 두드려 펼 수 있는 성질을 전성. 그리고 내구성, 필요성, 용어 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료의 필요 조건 및 파괴 조건. 네, 또 강제의 필요 파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 구조, 교량이 있어요. 근데 그 교량, 콘크리트 교량도 있고 강교도 있죠. 철강 제품을 만든 교량이 있는데 부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 교량을 보겠습니다. 이 위로 차량이 지나가요.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어떠한 지점에 박휘하중을 우리 윤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윤하중. 이 대교들 우리 서울 시내 보면 무슨 대교 성수대교 굉장히 많죠. 그 교량 위로 차들이 하루에 몇 천 대, 몇만 대씩 다니죠. 그러한 부재 그러면 이 윤하중을 어떻죠? 지속적인 반복 하중을 계속 받죠. 그러면
반복 하중을 계속 받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철근이 100메가파스칼, 뭐 단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0메가파스칼까지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정적 하중 조건을 계속 받게 되면은 통상 콘크리트는 100만 회, 강제는 200만 회를 받게 되면 이 100메가파스칼보다 훨씬 작은 힘에서 재료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현상이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목재 보겠습니다. 네, 목재의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재의 성분, 그리고 목재의 조직. 네, 심재, 변재가 있죠. 목재가 있으면은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무를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심재, 주변부를 우리가 변재라고 하는 거죠. 변재는 수액의 전달, 양분의 저장 등의 역할을 하고 변형이 많습니다. 이게 목재를 건조시킬 때 변형이 많고 반대로 심재는 수분이 적고 질량이 크고 강도 및 인성이 크다 하는 게 심재, 변재. 네, 목재의 역학적 성질 보시면 힘이나 인장 강도에 비해 압축 강도는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인장 강도와 힘 강도는 크다. 목재는요. 또 목재 건조법, 자연 건조법이 있고 인공 건조법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연 건조법은 대부분 그냥 우리 공기에서 하는 공기 건조법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는 물에다가 또는 바닷물 쪽에다 침수해서 하는 방법, 자연 건조법하고 인공 건조법. 자연 건조법 대표적인 게 공기 건조하고 침수죠. 그래서 보기상에서 문제상에서는 자연 건조법하고 인공 건조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재 건조시키는 목적. 그리고 목재의 결함, 뭐 옹이, 잎이, 뭐 파열, 훅, 만곡, 뭐 지선 용어 정의 한번 보시고요. 이제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재료는 이제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또 목재는 우리가 해충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요인, 또 계속 건습, 물과 접촉하고 다시 말랐다가 하는 그런 반복 과정을 하게 되면은 부식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변형도 많고요. 또 균에 의한 부식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우리가 목재, 그러니까 부식에 대한 개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 또 목재는 또 잘 타죠. 불에 약하죠. 그래서 내화에 대한 처리 방법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단판에 목재는 그냥 원목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구조 부재에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합판 형태로 해가지고 로타리 베니어라고 해서요.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로타리 베니어 자주 나옵니다. 로타리 베니어 통나무 원목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축에 평행하게 붙어있는 칼날로 목재를 얇게 펴는 거죠. 목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얇은 칼날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떻게 얇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로 해서 본드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뭐 3겹, 5겹 해서 얇은 판을 붙여가지고 합판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조 방법이 로터리 베니어라는 방법입니다. 네, 석재에 대한 분류 한번 보시고요. 네, 석재 구조에서 이제 보기 중에 그냥 용어정이 가끔씩 나오는 게 주상전리하고 구상전리를 구분하는 용어. 네. 주로 또 나오는 석재의 특징. 석재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에는 강해요.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 힘에 대해서는 강한데 보시는 것처럼 인장 강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압축 강도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인장 힘 전당 강도의 순으로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압축은 크지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압축은 크나 반대로 당기는 힘, 인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내화성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화강암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다른 내화성이 떨어진다. 화강석 또는 화강암은 불에 닿게 되면은 파괴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화성이 제일 취약한 게 화강암입니다. 네, 석재는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석재도 분류, 이제 화성암에는 이제 화강암 계속 나오죠. 네, 강도는 굉장히 세요. 강도는 굉장히 세고, 요 특징, 화강암에 대한 특징. 근데 내화성이 작아서 일단은 불과 고열을 받는 곳에는 부적당한 게 화강암이다. 그리고 퇴적암에서는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응해암은 또 반대로 내화성이 풍부합니다. 또 대신 또 강도가 약해요. 또 강도가 약하고. 네, 변성암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리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내장재, 장식재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요. 네, 석재 형성에 따라서는 뭐 각석이 있고 판석이 이렇게 되어 있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이고, 어느 정도의 길이가 좀 긴 것들을 우리가 각석, 그리고 두께가 더 얇은 거죠.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을 판석. 그러니까 판석은 얇은 거, 각석에 비해서. 각석은 판석보다 더 두꺼운 것을 우리가 각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금속재를 보겠습니다. 뭐 금속, 뭐 철, 뭐 구리,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금속이라고 하죠. 또 금속을 또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철과 비철 금속으로 구분을 합니다. 철하고 비철. 비철의 대표적인 것은 뭐 구리, 뭐 니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금속재에 대한 장단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철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철에 이걸 우리가 탄소죠. 탄소. C 화학기호로 탄소각입니다. 탄소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강도를 철도 발현을 해줘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밀도, 팽창계수, 열 전도율은 감소하고 강도가 커지죠. 강도가 커지고 항복점 및 경도가 증가한다. 또 전기 저항성 증가하고 충격치는 반대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기본은 탄소가 증가하면 강도가 커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탄소 양의 함량에 따라서 철, 강, 뭐 주철,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로 가야 되겠죠? 2번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은 또 다시 뭐 선철, 뭐 강 이렇게 하는데, 일단 먼저 강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강도 보면은 탄소강, 또 합금강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강은 우리가 탄소, 그래서 저탄소가 이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뭐 냉간, 아변강, 강을 특별히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아변하여 만든 강으로 인장 강도 항복점 경도가 커지고 밀도 신장률은 작아진다. 그래서 냉간 아변강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또 이제 철에다가 우리 이제 이 강에다가 또 어떠한 금속들을 혼합을 합니다. 금속을 섞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합금강인데, 이제 니켈강이 가장 대표적인 니켈, 그리고 니켈 크롬 또는 스테인레스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합금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금속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합금강의 종류는 뭐 여기서는 뭐 니켈강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게 다가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셔야 돼요. 풀림, 불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약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있는데 풀림은 뭐냐?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강의 온도를 우리가 강을 제조를 하려면 약 1000몇백 도씨의 온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아변을 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식히게 되겠죠. 그럼 식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열이 급격하게 식느냐 아니면 천천히 식느냐 열 처리를 다시 한번 해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내부 응력을 제거시키고 강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후 천천히 식히는 과정을 우리가 풀림, 또 불림은 결정을 미리 파하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대기 중에서, 여기서는 대기 중이죠? 냉각하는 걸 불림, 노멀라이징. 그러니까 요거를 풀림하고 풀림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담금질은 이건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잘 아세요. 높은 온도로 가열된 강을 수증 또는 그러니까 물이나 기름에다가 급속하게 식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을 좋은 점은 강도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세집니다. 강도를 증가되고요. 요게 담금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임,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강철의 지나친 취성, 쉽게 깨지는 성질이 취성이라고 그랬죠. 취성과 강도를 조절하고 적당한 강 인성을 주기 위해 변태 온도 이하로 다시 가열하여 서서히 아까 담금질이라든지 그런 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온도를 가열을 합니다. 다시 온도를 주고 다시 한번 서서히 냉각시키는 과정 우리가 템퍼링 또는 뜨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예, 나머지 부분은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뭐 쉽게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될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또 알루미늄 합금 나왔었고 이제 합금 강에서도 또 보면 합금 중에서도 구리 합금이 좀 자주 나오죠. 구리는 이제 동이라고 하는데 구리 합금, 황동 우리가 녹그릇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는 구리하고 청동은 뭐죠? 구리하고 주석이죠. 그리고 황동은 구리하고 뭐죠? 아연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해놓으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네, 강의 역학적 성질은 아까 그래프에 대해서는 강의 응력 변형 곡선은 제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죠. 네, 연심 파단율. 네, 파단율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단면 수축률도 네, 뭐 있지만 뭐 굳이 이렇게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거 인장 강도, 모든 강도, 콘크리트 강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도는 다 A분의 최대 힘입니다. A는 뭐냐? 단면적이게 되겠죠? 이게 원이다. 원형의 단면적이다 하면은 이게 직경을 예를 들어서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면 단면적 어떻게 구하죠? 네, 4분의 파이 원주율 D 제곱이 되겠죠? 또는 이러한 직사각형이다 하게 되면 한쪽 면이 A고 한쪽이 B다. 길이가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가 단면적 A가 되는 거죠. 단면적 A는 네, 금속도 마찬가지 녹이 슬죠. 뭐 그거에 대한 방지 방법이 있는데 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청재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게 이 천연 아스팔트하고 석유 아스팔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락, 레이크, 샌드 아스팔트, 이 천연 아스팔트고요. 요거 또는 아스팔타이트, 아스팔타이트라고 하거나 또는 길소나이트, 그라하마이트, 그랜스피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없고 락 아스팔트, 레이크 아스팔트, 샌드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타이트를 뭐라고요? 이거는 천연 아스팔트죠. 그럼 요거하고 나머지 석유 아스팔트를 구분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 아스팔트는 우리 석유 있죠? 석유에서 생산물이죠. 석유 생산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라는 게 있고 액체 아스팔트는 컵백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유제 그리고 블로운 아스팔트 구분하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끔 가다 보면 또 이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인데 요거 구분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무슨 아스팔트요?
네, 석유 아스팔트인데 또 종류가 틀린 거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물렁물렁해집니다. 연화점이라고 하는 게. 근데 블로운 아스팔트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점에서 물렁물렁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쉽게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해서 이거를 감원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근데 블로운 아스팔트는 대신 작다. 그리고 당연히 인화점이 뭐죠? 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 사항, 중요한 사항은 요 사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 넘어가고요. 이제 아스팔트에서 아까 그 보기 사항에 이제 첫 장에서 나왔던 석유 아스팔트하고 무슨 아스팔트요? 요거. 근데 천연하고 석유 아스팔트 구분하는 거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가 요 사항입니다. 침입도. 침입도는 정의를 좀 잘 알아두세요. 또 2019년도 그 2회 시험 문제에서 또 요 문제 나왔습니다. 그 필답형에서 나왔었죠.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하는 거하고, 또 표준침은 몇 그램? 네, 100g의 하중으로 몇 초? 5초 동안 아스팔트 중에 관입시켜서 관입 깊이를 측정을 하는데, 침입도의 단위는 10분의 1mm를 침입도 1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필답형으로도 나왔습니다. 위에 사항은 세 가지 동그라미 한 거. 그리고 침입도는 예를 들어서 침입도 시험을 했더니 관입 깊이가 2mm였다. 2mm 관입했으면 침입도는 얼마로 봐야 되죠? 왜? 10분의 1mm를 1로 보니까 2mm는 곱하기 0을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입도가 20이 되겠다.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신도는 잘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늘어나는 성질이고요. 요게 자주 나요. 신도 시험 시 속도 규정. 네, 5 플러스 마이너스 0.25cm per minute. 분이죠. 분당. 이 정도의 속도로 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속도 규정.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신도에서는요. 네, 감원성 뭐 설명을 드렸었고, 네. 액체 아스팔트 내용 자체가 어려우시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 지금 타르도 보면 아스팔트 석유질에 용해되지만 타르는 석단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석유의 질에 용해가 되지 않는 것을 타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제품으로 뭐 콜타르, 가스타르, 피치, 포장용 타르 있는데 가끔씩 출제됩니다. 가끔씩. 펠트, 루핑, 일레스타이트 이런 사항들 지금 아스팔트 관련 제품들이죠.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암기하시기에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아스팔트에 대한 사항에서는 뭐 자주 시험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콘크리트에서는 강도인데 아스팔트에서는 우리가 마샬 안정도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도는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성인데 일정한 여기 사진상에서도 보시면은 아스팔트 시편을 만들어요. 이러한 짧은 원통형에다가 양쪽 다짐을 합니다. 50회씩 이쪽에 한번 50회씩 다짐을 하고 뒤집어 가지고 50회 다짐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하는 게 우리가 안정도. 그래서 뭐 기준이 있는데 이거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화약. 화약은 화약과 폭약으로 구분이 돼요. 화약은 폭속이 그냥 음속 이하죠. 이하로 해서 연소가 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흑색 화약입니다. 흑색 화약. 내용을 보시면 염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기가 많으면 화약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폭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음속 이상으로 해서 폭발하면서 폭약이 그래서 폭발을 한다는 얘기로 해서 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약의 종류는 기폭약과 폭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폭제는 다시 또 뇌홍, 지라연,
DDNT, 데토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폭약에서 이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폭약은 이제 카알릿 특징을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유해가스 발생이 많고 흡수성이 커서 터널 공사에는 부적합하다. 이제 이게 카알릿이고요. 또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이거를 니트로글리세린은 보면 가장 강력한 폭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이건 또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물질들을 더 첨가한 거죠. 그래서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뭐냐? 폭발력이 가장 강하고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강하고 또 수중에서도 폭발이 가능하고 뭐 암석용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리고 뭐 블라스팅, 암모니아, 젤라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알릿 특징, 니트로글리세린의 특징, 다이너마이트 중에서도 특히 교질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특징 정확히 알아두시면 뭐 문제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더라도 대부분 뭐 시험 문제 뭐 어차피 지금 화약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1차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1차 시험이요. 1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1차 시험 패스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폭용품, 화약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뭐 선을 연결하고 뭐 아니면 전기선을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도화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폭선. 면화약을 심해약으로 하고 마사, 면사, 종이 등으로 감아 도료를 피복한 것으로 대폭파 또는 수중폭파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뇌관 대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도폭선이다. 그리고 뇌관. 공업용 뇌관에는 공업용 뇌관이 있고 전기 뇌관이 있다. 폭약 안에다가 또 꼽는 거죠. 그걸 우리가 뇌관이라고 합니다. 뇌가 폭발력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뇌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도폭선 이쪽입니다. 네, 다음 출제 문제 중에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취급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뇌관과 폭약은 같은 장소에서 두지 항상 문제가 같은 장소에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같은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죠. 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취급사항 주의사항. 화약은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도료 대표적으로 이제 페인트가 되겠죠. 도료는 구성은 이렇고요.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또 합성 수지 도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청 도료라고 해가지고 녹이 슬지 않게 사용하는 도료를 우리가 철강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를 방청 도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광명단. 우리가 뭐 예전 시골에 가게 되면은 시골 그 대문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녹을 방지시키기 위한 페인트 종류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광명단입니다. 또 방화도료는 뭐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안정 그 방화도료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요. 철골이에요. 철제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서 열을 받게 되면 강도가 급격하게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언제였죠? 200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 2대가 건물에 자폭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데 이 건물이 그 당시에 건물이 이게 무슨 건물? 철골 건물이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러한 철골 부재는 특히 열을 받게 되면은 강도가 급격히 저하가 되는데 그러한 열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거를 방화도료라고 합니다. 네, 다음 합성수지는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 열가소성 수지하고 밑에 나오는 열경화성 수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열가소성 수지는 한번 플라스틱 제품이면 녹이면은 다시 녹고 이걸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열가소성입니다. 근데 열경화성은 뭐 이러한 것처럼 한번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지면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녹질 않고 그냥 타버립니다. 이거를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의 대표적인 게
폴리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PVC라고 하죠. PVC,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스틸렌, 그리고 아크릴 수지.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열 가소성 수지, 또 열 경화성 수지. 또 가끔 가다가 용도까지 나옵니다. 염화비닐 수지의 용도, 그리고 폴리스틸렌 수지의 용도, 또 아크릴 수지의 용도, 이렇게 유리 대용품이라든지, 예, 열 경화성 수지의 또 이 종류. 아무튼 전부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종류. 이건 좀 암기사항이 있는데 하셔야 돼요. 요거는 출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네, 플라스틱의 장단점은 뭐 읽어보시면 쉽게 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시멘트와 혼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멘트에 대해서 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멘트 제조라든지 종류가 뭐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면 제 블로그에 교재 나와 있죠. 교재 맨 머리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블로그에서 시멘트 스토리라고 있어요. 그걸 치셔가지고 시멘트 스토리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웬만한 사항들을 뭐 제조는 어떻게 하고 시멘트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주성분은 우리 석회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기호로 CaO라고 합니다. 주성분이 석회, 그리고 부성분이 실리카, SiO2 이렇게 됩니다. 네, 시멘트 제조 공정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뭐 C3S, C2S, 뭐 C3A, C4AF인데 네, 요거까지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멘트 종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시멘트 스토리 보셔도 나옵니다. 꼭 보시고요. 네, 시멘트의 수화. 시멘트가 성분이, 시멘트는 우리가 굽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떠한 건축물도 만들고 하는데 기본 시기에 수화라는 게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 석회하고 물이 반응해서 CaOH2 더하기 열을 발생을 합니다. 발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화 반응의 기본 시기예요. 근데 풍화는 뭐냐? 또 시멘트를 공기 중에 많이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공기 중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수분, H2O. 그렇죠? 물이 있고 또 이산화탄소도 있죠. 이렇게 해서 흡수하여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풍화라고 하고, 풍화된 시멘트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네, 시멘트 밀도 뭐 이렇게 좀 전에 지나갔죠. 시멘트 풍화가 되면서 밀도 값이 작아집니다. 보통은 3.15 정도, 밀도 값은 3.15 전후인데 이게 풍화가 되면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밀도 시험을 해보면, 비중 시험을 해보면 이 시멘트가 풍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멘트 분말도, 시멘트 그 입자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정도.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분말도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왜? 단위 자체가 이거를 1g이에요. 이게 1g.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갈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4개로 나누면 입자가 4개로 나눠져요. 이건 1개였는데. 그러면 같은 1g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면상의 면적은 어떤 게 많죠? 얘가 많아지죠? 그렇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입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더. 그러면 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들이 시멘트 같은 g이라도 1g이라고 하더라도 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수화 반응, 시멘트 기본은 수화 반응이죠. 물과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강도 발현도 빨라지게 됩니다. 분말도가 크게 되면요. 즉 입자가 작을수록. 네, 시멘트 응결 시험 대표적인 게 비카치 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고 길모침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시멘트 응결 시험은 비카침하고 길모침으로 한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이 옛날 방법하고 새로운 방법하고 좀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나오겠는데 물 시멘트 비는 0.5, 50%고요.
물시멘트 비가 5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퍼센트니까 다시 말해 0.5가 되겠죠? WPC가. 이건 물시멘트 비는 물의 질량하고 시멘트의 질량의 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0.5면 2분의 1도 되는 거죠?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물시멘트 비가 0.5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물이 100g이다. 하게 되면 시멘트의 양을 얼마를 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이 100g이면 시멘트. 근데 물시멘트 비는 얼마? 0.5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C 곱하기 1은 C가 되는 C 곱하기 1은 그냥 C죠? 1이니까. 그리고 10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는 200g.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시멘트 대 표준사의 무게비가 예를 들어서 1대 3이다. 시멘트 예를 들어서 500g이 들어갔다. 시멘트가 1대 표준사의 무게가 3이라고 하면 표준사의 무게는 얼마?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1대 3의 무게비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시멘트 종류, 특징. 또 혼합 시멘트는 우리가 일종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혼합 시멘트 대표적인 우리가 혼화 재료라는 게 있어요.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첫 번째 혼화재가 있고요. 혼화자이라고 합니다. 재. 두 번째 혼화재가 있습니다. 혼화재는 주로 분말형의 재료고요. 레미콘 콘크리트 배합설 개시에 용적으로 혼화재료의 양을 계산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이애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화재는 미량으로 들어가요. 상당히 미량으로 들어가는 거고 콘크리트의 성능을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은 연행 콘크리트 안에 공기를 줘가지고 내동해성, 얼고 녹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성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물을 감소시켜주는 감수제들이 있어요. 이걸 또 같이 혼합한 A 감수제도 있고요. 또 감수 성능을 급격히 향상시킨 고성능 감수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화재. 그래서 혼합 시멘트는 일종 시멘트에다가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플라이애쉬나 슬래그를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고로 슬래그 시멘트 또는 실리카 시멘트는 많지 않고요. 플라이애쉬 시멘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카 시멘트는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하나 플라이애쉬 시멘트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들이요. 네, 플라이애쉬 시멘트. 이제 특수 시멘트 중에서는 초속경 시멘트하고 가끔가다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재령 1일에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강도 기준을 며칠 보죠? 28일에 봅니다. 28일 후에 오늘 콘크리트를 만들었으면 28일 후에 강도 공시제를 만든 거에 대해서 강도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알루미늄 시멘트는 재령 1일 만에 이 일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강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 빨리 강도를 도로 보수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들 있겠죠. 또는 한중 공사, 동절기에 하는 공사에 사용이 되고요. 이제 초속경 시멘트는 이 알루미늄 시멘트는 1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더 빨라요. 얼마? 2-3시간 만에 큰 강도를 낼 수 있는 시멘트를 우리가 초속경 시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초속경. 네, 또 시멘트 저장.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저장 면적, 요거까지는 이게 필드 합평에서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혼화재료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네, 혼화재료는 혼화자이하고 혼화저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 대표적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포즐란, 포즐란 거의 없고 국내에서는 플라이애쉬하고 고로슬래그 요 제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혼화저이 주로 액상형의 제품이죠. 상당히 미량 조금만 사용해서 시멘트 양의 5% 미만인데 보통 1% 전후가 사용이 돼요. 종류로는 A제, A 감수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네, 고로슬래그
예, 특징. 고르슬렉을 혼합하면 시멘트. 제가 아까 시멘트의 기본 수화 반응은 이게 수산화칼슘이 CaOH2가 되는 과정이죠. 여기다가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열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약 125칼로리 g당, 시멘트 1g당. 이 정도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양을 고르슬렉이나 플라이애쉬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 열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에 대폭적인 억제가 가능하다. 또 내수성, 내화학성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 또 슬래그는 뭐죠? 우리가 철광석에서 철 성분을 빼고 나머지 나오는 부산물이죠. 이를 슬래그라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태생이 철광석, 고열이죠. 고열에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열성이 좀 우수하다. 또 팽창제.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는 뭐죠? 물과 접촉하죠. 근데 물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은 다 증발하지, 없어지죠.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건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건조만 일어나면 되는데 건조가 일어나게 되면 또 수축이 돼요. 그걸 우리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팽창제라고 한다. 그 수축을 팽창을 제어시키는 거죠. 콘크리트가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팽창되는 효과를 내는 제품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팽창제. 네, 혼화재료 종류별 특징. 다시 한번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네, 혼화자일. 뭐 포졸란 반응은 뭐 플라이애쉬, 뭐 실리카 퓨움, 또 이제 슬래그를 또 잠재 수경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제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입니다. 플라이애쉬는 또 이평이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동그랗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콘크리트 용어에서는 볼 베어링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워커빌리티라고 해요. 워커빌리티가 계산. 또 작업성이 좋아지니까 동일한 그냥 시멘트만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단위 수량. 이걸 단위 수량. 근데 제가 좀 전에 물의 양이 줄면 물의 양이 많으면 콘크리트에서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가 않아요. 왜? 나중에 건조가 되면 균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에서는 작업성이 나오면서 동시에 물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배합 설계가 하는 과정에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포졸란 반응도 마찬가지. 수화열 감소되고 장기 강도의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고르슬래그 뭐 넘어가고요. 이제 뭐 감수제 뭐 이런 메커니즘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게 시멘트 입자예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고 시멘트 입자입니다. 시멘트 입자에 물이 접촉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시멘트하고 시멘트끼리는 서로 뭐죠? 붙으려고 합니다. 근데 물에 콘크리트 시멘트 입자에다가 마이너스 입자를 대전시켜요. 뭐가? 감수제가. 그럼 시멘트 입자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물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성질이 있겠죠? 물의 기본적인 전기적 성질이.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겠죠. 플러스 쪽으로. 또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쪽은 이 마이너스 쪽으로 붙겠죠. 그러면 물과 물이 맞닿는 부분은 서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반발력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시멘트의 입자가 서로 엉겨 붙는 현상을 방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된 제품이 감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A제는 우리나라는 어떻죠? 얼고 놓고 하죠.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 안에 물은 기본적으로 9%의 최적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럼 콘크리트 입장에서는 팽창압이 일어나요. 그럼 이 압력을 콘크리트 내부에다 우리가 콘크리트 생산하면서부터 공기를 주입을 해줍니다. 공기. 이걸 우리가 A공기 또는 연행 공기라고 합니다. 연행 공기.
연행 공기라고 합니다. 또는 영어로 할 때는 이거를 A 공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A제라고 하는 거예요. A제. 네, 그럼 혼화제의 종류별 특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골재 한번 보겠습니다. 장골재, 굵은골재. 이제 골재는 입자가 작으니까 작은 거. 우리 모래라고 하죠. 근데 구분을 뭘로? 5mm 채를 구분합니다. 5mm 채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장골재. 또 콘크리트에서는 또 굵은골재는 5mm 채 전부 다 남는 것을 굵은골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밀도, 뭐 산지, 뭐 이거 제조에 대한 사항 한번 보시고요. 네, 골재에 필요한 성질, 뭐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또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구성이 클 것, 뭐 이러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굵은골재 밀도값의 계산. 우리가 밀도는 절대 건조 밀도,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밀도, 진밀도 있는데 이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보기에 다 나옵니다. 그냥 문제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A는 뭐냐? 대기 중 시료의 노건조 상태. 그냥 건조된 상태의 질량 주어지고요. 또 대기 중 시료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 또 물속에서의 시료의 질량.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이 상태 주어주고 나서 이 값을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 뭐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1차 시험, 필기 시험에서 나오고요. 또 2차 시험에서 필답형에서도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거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골재 함수 상태. 절건 나오죠? 절대 건조, 기건, 표건, 수변.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절대 건조는 우리가 시험실 상에서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건조기에 넣어놓습니다. 약 20, 온도 변화가 없을 때까지인데 보통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이렇게 시험실에 넣으면 골재도, 우리 모래 자갈도 보면은 직접 보면은 육안을 봤을 때 보이는데 그 내부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공극이 있습니다. 이제 공극이 그냥 완전히 다 비어 있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이 안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 건조 상태. 또 이게 대기 중으로 오게 되면은 일부 물이 있는 상태가 있겠죠. 공극의 일부. 이거를 우리가 대기 중 건조 상태 또는 기건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골재 내부의 공극이 전부 물로 포화되어 있고 골재 표면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 이거를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해가지고 이거를 표면 건조 포화. 그래서 표건 상태라고 하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우리가 표건 상태. 그리고 내부의 물도 전체가 물로 포화되어 있으면서 골재 표면수에도 물기가 있는 걸 우리가 이 상태를 수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건 상태하고 대기 중 건조 상태 사이에 그 질량 차이가 있겠죠. 무게차. 이거를 유효 흡수량이라고 하고요. 시험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와의 또 질량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하고 수분 상태와의 그 질량 차, 이거를 표면수량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요. 요거에 따라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흡수율, 표면수율, 유효 흡수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각각에 대한 흡수율은 어떻게 하느냐? 흡수율은 흡수량과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흡수량은 절대 건조 상태부터 표면 건조 포화 상태까지죠. 해당되는 게. 그래서 항상 분모로 가는 거는 작은 거, 왼편에 있는 게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분의 흡수율은 뭐죠? 흡수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표건 질량 빼기 절건 질량, 절대 건조 상태 질량 곱하기 100을 한 게 흡수율. 그럼 표면 수율은 이 표면 수량과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럼 표면 수량과 관계된 거는 표건 상태부터 어디? 수분 상태까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왼쪽 편이 분모라고 그랬죠. 그러면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표건 질량분의 표면 수량은 수분 상태 빼기 표건 질량을 뺀 거죠. 이게 표면 수량이니까. 그렇죠? 수분 상태 질량 빼기 표건 질량을 뺀 것을 질량 빼기 표건 질량이 표면 수율. 또 하나 약간 난이도 있는 거. 유효 흡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유효 흡수량 관계된 거죠. 그럼 유효 흡수량은 대기 중 건조 상태부터 표면 건조 포화 상태까지 관련이 돼 있죠. 그러면 항상 작은 부분이 분모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대기 중 건조 상태 질량, 기건 질량분의 표건 질량 빼기 기건 질량 곱하기 100을 한 게 유효 흡수율이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출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또 하나. 예, 단위용적 질량. 일정한 용기에 뭐 5리터 또는 뭐 10리터 됩니다. 이 안에 골재를 채워요. 채우면은 전체가 물처럼 완전히 꽉 차지가 않죠. 왜? 입자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일부가 이렇게 비지요. 그래서 실적률 또는 공급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위 용적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단위 용적 질량 구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10리터의 용기죠. 예를 들어 이 용기가, 이 안에 골재가 예를 들어서 1.5kg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단위 용적, 15kg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15kg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1.5kg per 리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단위 용적 질량이 됩니다. 구에서 실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실적률은 단위 용적 질량 나누기, 그러니까 절건 밀도 분의 단위 용적 질량 곱하기 100을 한 게 실적률이다. 그러니까 이 골재가 이렇게 차여 있는데, 이거를 봐. 예를 들어서 골재를 녹여요. 녹이게 되면은 여기까지 비록 차여 있지만 골재는 공극이 있죠. 이 중간중간에. 근데 녹이면 공극이 다 없어지고 일정한 양만큼 줄겠죠. 부피가. 그럼 이만큼은 공간으로 남겠죠. 녹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 예를 들어서 100분의 이게 100인데 녹여보니까 실제로 차지하는 부분이 한 60밖에 안 되더라. 이거를 실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은 골재에서는 단위용적 질량 나누기 절건 밀도 곱하기 100을 한 것을 우리가 실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률 더하기 이게 실적률이고, 이 부분은 공극이 되겠죠? 공극률은 항상 100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식 관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정의. 질량, 우리 체가름 시험 했을 때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의 체눈의 호칭 치수를 굵은 골재 최대 치수입니다. 네,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입도, 골재 체가름 시험을 해가지고 골재가 굵은 입자하고 잔 입자가 얼마 정도 서로 혼합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립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또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정의상은 이렇습니다. 80mm부터 반씩 줄죠. 80에서 40, 20, 10, 5, 2.5. 여기서만 반이 아니죠. 조금 틀려요. 1.2, 0.6, 0.3, 0.15. 총 몇 개의 체? 10개의 체로 해가지고 각 체의 누적 잔류율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100을 한 것을 우리가 조립률이라고 해요. 이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또 조립률의 허용 기준. 잔골재는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6에서 8.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0개의 체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골재 중에 유해물. 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비바람 또는 얼고 녹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골재가 약해집니다. 계속 이러한 작용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골재가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안정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황산 나트륨이나 황산 마그네슘 용액으로 해서 침식 시험을 이 약품을 통해 가지고 약품을 골재에다 넣어요. 그래서 얼마나 골재가 손실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백분율로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는 황산 나트륨으로 나옵니다. 황산 마그네슘도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도 황산 나트륨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잔골재는 몇 프로 이하? 10% 이하. 굵은 골재는 좀 크니까 몇 프로 이하? 12% 이하.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네, 알카리 골재 반응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경량 골재도 읽어보시고. 네, 골재 저장과 취급.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각종 골재는 별도 구분해서 해가지고 또 이물질 또는 잔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크고 작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요. 내용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가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마모율은
또 바퀴라든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차량 바퀴 하중을 계속 봤죠. 그런 것을 우리 또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뭐 마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험 전 시료가 예를 들어서 10,000g이에요. 10,000g 또는 10kg. 그래서 마모 시험을 했더니 시험 전 시료 질량은 뭐 10kg 구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그리고 시험 후 1.7mm 채, 이게 자주 나옵니다. 1.7mm 채에 남는 양의 질량 구할 수가 있겠죠. 해서 마모 구하는 식은 마모율은 이렇다. 1.7mm 채, 이게 자주 나옵니다. 네, 골재 포함된 유해 물질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콘크리트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역학적 성질. 네, 콘크리트 뭐 장점, 단점 한번 보시고요. 단점은 뭐죠? 압축 강도에 의해 인장 강도, 흰 강도가 상당히 작다. 인장 강도는 약 10분의 1이고 흰 강도는 약 6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다. 또 건조 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생기기 쉽다. 네,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용어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반죽 질기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물량의 다소에 따라서 반죽의 대거진 정도를 나타내고요. 시공연도, 이걸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워커빌리티. 이거는 이 반죽 질기까지 포함해요. 반죽 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시공연도 또는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또 성형성, 피니셔빌리티. 지금 5가지 또 압송성. 우리가 최근에는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대부분이 펌프카를 이용을 하죠. 펌프카. 이러한 펌프 탓을 할 때의 펌프용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적들도 압송성 또는 펌퍼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용어 좀 잘 알아두세요. 네, 또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 요게 필답형에서도 자주 나오고 2차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1차 시험에서도 슬럼프 시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 기타 뭐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콘크리트 타설 후에 블리딩은 해가지고 표면에 물이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을 적게 하려면 물이 떠오르니까 뭐 물량을 적게 해야 되겠죠? 네. 또 감수제 또는 A제 사용을 하고요. 또 블리딩과 같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블리딩이 있으면 물이 떠오르죠, 콘크리트에. 그러면 나중에 물이 계속 남아있나요? 마르죠? 그러면 블리딩에서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오는 미세한 물질을 우리가 이걸 레이탄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힘 강도. 네,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이제 건조 수축. 그러니까 용어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용들을. 네, 크리프. 제가 설명 첫 시간에 드렸었죠. 요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상 문제. 지금 제가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각 장별로 나오는 예상 문제들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여기 아스팔트에 대한 사항이죠. 네. 강의. 또 지금 예상 문제들은 다 이론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멘트 종류별 특징, 플라이애쉬 뭐 다 말씀드렸던 사항 같고, 석재 강도 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이죠. 네, 요건 AJ 종류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 가끔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AJ 종류 대표적인 게 빈졸 레진, 프로텍스, 포졸 리스, 다렉스. 요거는 출제가 가끔 나오니까 이런 사항들은 내가 좀 점수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가끔가다
좀 내용이 없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아주 얘기 말씀드렸었고, 화약에 관한 설명, 그리고 부피를 늘어나게 건조수축 다 설명드렸었죠. 네, 팽창제. 네, 열 경화성 수지, 열 가수성 수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목재하고 다이나마이트 주성분, 그리고 열 가수성 수지 계속 나오죠. 플라스틱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루미나 시멘트 뭐 내용 나왔었고, 네, 골재 함수 상태 이건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풍화된 시멘트 뭐 말씀드렸었고, 네, 중형열, 네, 시멘트 스토리 보시면 다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조금 본인이 몇 가지 암기 사항 위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목재 기건 비중 뭐 계속 나오죠. 천연 아스팔트 또는 인공 아스팔트. 그리고 강도가 석재에서 강도가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었죠? 네, 화강암 계속 뭐 이런 간단한 사항들이죠. 굳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설명 참고하시고요. 네, 혼화재의 종류. 네, 경화 촉진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강도를 좀 더 빨리 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혼화제가 있어요. 혼화 어입니다. 어이 액상형의 제품. 그 대표적인 게 또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네, 이것도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열철에 대한 사항 뭐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 공부 암기된 상태에서는 바로 가능한 거죠. 네, 이것도 뭐 혼화자이냐 혼화저이냐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아스팔트에 대한 사항. 네, 콘크리트용 굵은 글재는 몇 % 이상 질량 비로? 네, 90% 이상. 뭐 정의사항이죠. 네, 분말도 말씀드렸었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작다. 그렇게 되면 수화 반응이 빠르고 강도 발현이 빠르다. 강도 발현이 빠르면 수화열도 빨라진다. 뭐 그런 내용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